자,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저금리가 일시적으로 출생률을 증가시키는 게 있는데, 이거 이유 자체가 주택구입 이유가 결혼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데 일시적이고, 다시 이제 그만큼의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출생률이 떨어지는 그런 현황이 있죠. 아, 이게 보면은, 이건가? 이게 과거 미국에서 한번 일어났던 방식인데, 그다음에 보면은 일시적으로 금리가 떨어졌을 때 갑자기 이제 금리가 떨어지거나 대출이 늘어났을 때 이렇게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좀 사기 쉬우니까 저는 GDP가 올라가면은 출생률도 올라가는 이유 자체를 집을 상대적으로 실질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경제가 작살이 나면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도 절대 변함이 없죠. 근데 문제는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서울에 집중된 이유 자체가 2010년대 전후에는 이 당시 지금과 같은 워라밸 개념이 없었어요. 아니, 그냥 워라밸을 애초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저는 50만 원 두고 상경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심한 사람도 봤어요. 강원도에서 굴비 3마리 들고 일단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여기서 뭐든 살아남아 보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 주변에 친구들도 꽤 있었고, 어? 무조건 크게 되어보겠다. 성공해보겠다.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대학 간 친구들도 있었고, 뭐 등등등이에요. 모두 청운의 꿈을 안고 입신양명을 하고 희생을 해가지고 고생을 젊을 때 고생하겠다. 이게 2010년대 전후 마인드입니다. 그 이전엔 더 심했어요. 그래서 뭐 부자 곁에 가야 부자가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확장적 재정 정책은 이걸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뭐 필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정확히는 케인즈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요. 진보 정권은 모두 다 출생률을 떨어뜨리는데 저는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뭐 모두 다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시키는데 GDP는 제대로 상승을 못 시킨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보 정권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기 때문에 정권별 2배씩 오릅니다. 당연히 이거 계속 유지하지 못하겠죠. 저희 이거 이제 이거 21억 이렇게 딱 올랐으니까 고점을 한번 봤으니까 다음은 42억 뭐 이렇게 해요. 자, 근데 서울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축, 증축, 재건축 중에서 재건축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게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뉴타운 사업은 실패를 했죠. 이게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의 서울권에 대한 거기에 접근 방식이 달라요. 진보 정권은 지방 자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각각 도시가 독립적으로 크게 만들고 서울에 밀집된 걸 뿌려가지고 어떻게든 지방으로 가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고요. 반대로 보수 정권은 메가 서울로 만들고 거기에서 위성 도시로서 최대한 연결하자. 그래서 SOC 사업을 많이 해요. 최대한 서울권이랑 연결하자. 서울에 몰려드는 걸 막을 수는 없지 않냐. 진보 정권은 자 부동산을 이렇게 올리면 막을 수 있지 않냐.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 못 올 거니까 지방이 있지 않겠느냐. 요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뉴욕에 들어가기 힘들게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거에서 뉴타운 정책이 실패한 이유 자체는 간단히 말하면은 민간에게 그냥 지향을 하고 그 사업 추진 비용은 100% 주민이 부담한 뭐 자기 돈으로 해라 이런 식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 감독이나 이런 거는 지원은 하지 않고 그냥 감독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뉴타운 정책을 했고, 여기 뭐 강북구나 이런 쪽에 아직 그 미개발이나 아니면 노후화된 곳, 여기 마용성이라 불리는 그 지대 중 하나, 요게 요때쯤 신학이 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신정 내거리 쪽, 요쪽. 예, 그렇게 이렇게 서울 권역에 있는 데서 그럼 뭐 재개발하고 이때 많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들이. 그래서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또 반대를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박근혜 정권에서는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이대로 가면 노후 지역을 어쨌든 서울권에 있는 거 노후 지역을 계속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결이 안 난다. 왜?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노후 지역을 방치하기는 좀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면서 어느 정도 띄우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그 많이 떨어진 걸 띄우고 있었습니다. 저 지금 있잖아요, 부동산 어쩌고 전세 어쩌고 저쩌고 짓거리는 거 어이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하든가, 이 기간 동안 그렇게 비판을 하든가, 이 기간 동안 이거 있잖아요, 작살나면은 은행권 문제까지 같이 생긴 거거든요. 부채가 엄청나서. 그러면 이 부채가 이렇게 너무 쌓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뭐 부동산 불패는 서브프라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하든가, 단 한 번도 안 하면서 이제 와서 이제 만만해 보이니까 짓거리는 거 보면은 저는 이 나라 미래가 없다고 봐요. 망조가 들었어요. 요즘 그거 부동산 유튜버들이 이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 그럼 니네들이 왜 이때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조회수 뽑아먹기죠. 근데 사실 인생 말아먹고 있는 중인 거는 부동산을 못 산 20대, 30대 말고 없습니다. 근데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40대, 50대, 60대 대상으로 열심히 떠들고 있어요. 열심히 떠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출생을 이야기합니다. 저출생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뭐 부동산이란 거죠, 목적은. 그래서 저출생의 국민적 원인은 명확히 586입니다. 어쨌든 이 공공임대를 이때 그 박근혜 정권에서 제일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에 들어오니까 이게 건설사들이 이제 부동산을 매입해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에 팔고 이런 거 하는데, 갑자기 여기에 뭐 한국 노총의 표라도 받으려고 했는지 금융사 컨소시엄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부동산 PF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 건설사를 넣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2배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처음에 시작은 사실 그거 지금 현재 이재명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네. 근데 이게 뭐냐, 그냥 부동산발 SI예요. SI 회사를 금융사 컨소시엄으로 하나 두는 것 뿐이에요. 그럼 당연히 부채 늘어났는데 부채가 더 늘어났지.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 열심히 이재명 지키기를 합니다. 저는 이 꼴을 처음 봤어요. 민변도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 국회의원 양성하는 전문 곳이고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한 곳이잖아요. 노무현 정부랑 똑같은 실패하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그래서 다시 또 가장 효과가 좋았던 이명박 정부 정권대로 돌아가는 거고, 출산율도 제일 효과가 좋고, 부동산도 제일 효과가 좋았고, 이게 부동산은 모든 건 기본적으로 장기적 투자 수익률이 따라가는데, 뉴타운이 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누가 투자를 합니까?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부동산이 오르지 않으면 마치 좋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부동산이 오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셀터 CPI가 올라갑니다. 뭐? 월세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미국에 지금 부동산 떨어졌거든요. 부동산 떨어지니까 어떻게 바뀌냐면은 팍 튀죠. 팍 튀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뭐? 셀터 CPI거든요. 뭐? 임대료가 팍 튑니다. 뭐 수익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거 파산해서 뱉어내야 돼요. 그럴 바에 월세를 더 받지. 전부 이런 상태예요. 이때 경매가 제일 많이 나오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빡 올랐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뉴욕 수익률이 3.3%예요.
자본 수익률 치고 되게 낮은 편인데 그냥 고가라서 이게 받는 것뿐이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및 평당 매매가, 전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아파트 매매가 증감률이랑 전세가 증감률이 이명박 정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잖아요. 매매가가. 그러니까 뭐예요? 어이씨 수익률을 높여야 돼. 뭘로 하지?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전세가가 올라가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크게 오르지 않으니까 전세가가 올라가요. 반대로 진보 정권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니까 매매가가 올라가고 전세가가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매번 매번 이제 전세 사고는 뭐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넘어오는 거. 전세 사기가 넘어오는 거죠. 퉁, 퉁, 퉁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매매가 증감률이 확 오릅니다. 그러면은 이게 처음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런 위기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말도 안 되게 오른 겁니다. PIR이 말이 안 됩니다. 그걸 이때까지 말을 했냐고요. 부동산 유튜버들이. 그리고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저출생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아이고 잘났습니다. 잘났어요. 이때 20대들 30대들이 그렇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냥 좋다고 갖다 쳐붙이고 앉아 있었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뭐 그래서 그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저출생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자, 저 20대는 있잖아요. 취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연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30대는요. 집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산 축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세금 올려놓고 자산 축적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 이렇게 땅 올려놓고 너무나도 위대한 정권이다 그렇게 찬양해 놓고 그리고 그 조회수 부동산 오르는 걸로 조회수 쫙 빨아먹다가 이제 사고 나니까 이제 조회수 따르게 빨아먹으려고 다시 짓거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바람은 똑같겠죠. 사실 돈을 버는 게 좋으니까 다시 이런 소비 확장 정책의 시기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저출생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차피 대다수가 죽을 텐데 소수 몇몇만 살아남을 테고 여기도 경쟁을 붙여놓으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보수 정권은 메가시티 서울에서 거기에서 교통으로 연결되는 위성 도시냐? 아니, 그래서 아니면은 지방이냐? 그래서 이번에 김포권이 뜨는 거예요. 김포는 서울이 되니 많이. 이게 원조가 이명박 정권이에요. 그러면 서울권으로 들어가면 서울에 있는 복지와 동시에 그 연결 루트를 크게 확장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한국이 넓어요. 미국이면 주 하나 정도 크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대서울이 맞아요. 주에 주도 안 해놓고 거기에 관련된 대서울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요. 서울 권역을 최대한 확대하고 교통을 확대하는 방식. 이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 전국에다가 그냥 다 생으로 이거 거점 도시에 따로 분산을 하라고 하는데 그 거점 도시에 따로 사는 사람들은 서울이 너무 치열해. 그래서 여기에 내려와는 사람들, 캘리포니아가 너무 치열해서 그냥 유타주로 가서 창업하자. 그런 사람들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거점 도시를 죽이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게 서울의 메가시티 자체를 그걸 부정하는 방식으로는 지금까지 통용이 된 적이 없고 항상 나쁜 결과만 나왔습니다. 규제를 때려박으면 항상 올라요. 올라요. 대출을 없으면 항상 올라요. 이건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 알고 한 거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 알고 짓거리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메가 서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갖다 던지는 거 있잖아요. 갖다 던지는 거. 메가 서울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갖다 던지는 게 아니라 서울에 부동산 가격을 올려놔서 문제고 메가 서울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미친 듯이 안 오르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유튜브를 부동산 유튜브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좋겠지. 그럼 그거 누가 다 볼까? 40대가 보겠죠. 40대, 50대, 60대. 그리고 이거 떨어졌을 때 한두 개 더 사겠죠. 이겁니다. 뭐 이 부동산 가격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유튜브 조회수를 빨아먹고 앉아있죠. 왜 그렇게 전문가 지금 왜 이때는 아무 말 안 하셨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왜 이때는 아무 말 안 하셨는데. 사실 뭐 사기 공인중개사랑 똑같은 형태죠. 자, 그럼 뭐 매매가 증감률이 떨어질수록 출산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매가가 떨어질수록 출산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잘 생각해보면 이게 맞아요. 전세가가 올랐네? 적당히 대출을 받아가지고 살만한데? 요 전세가가 좀 올랐던, 이거 전세 빼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살만한데? 좀 연봉도 올랐고 살만한데? 전세를 받았다는 건 내가 현금을 모으기 위해서잖아요. 살만한데? 그럼 뭐 출산율이 올라가겠죠. 사실 이래저래 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은 반등해요. 반등할 만해. 맞죠? 근데 다 없어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없어보여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노무현 정권 인간의 기본권이라서 그냥 보육 좀 줬자. 그리고 뭐 숫자 보지 말고 좀 키우기 좀 쉽게 해주자. 그리고 뭐 이제 어느 정도 결혼할 수 있게 해주자. 뭐 이런 인간의 기본권적 측면을 했지. 출산율이 올라갔니 안 올라갔니 이 수치로 본 거 아니에요. 이명박근혜 정권 20대 구제하기, 뭐 글로벌 금융위기 구제, 이게 제일 컸죠. 20대 구제하고, 그리고 20대 힘들고 출산 이후 보육 힘드니까 이건 돕자. 뭐 이런 느낌. 문재인 정권 하나죠. 성평등. 그리고 여기는 심각하게 받아졌죠. 장기간 진보 정권의 저출생은 국가 위기입니다. 이거 진보가 띄웠습니다. 저출생은 국가 위기입니다. 이거 진보가 띄웠다고요? 뭐 요분이 말씀하셔가지고 요때까지 뭐라고 했어요? 그냥 골든타임이다. 이거 반등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지. 여기는 뭐 국가 위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국가 위기를 해서 이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에서 막 이렇게 10년간 비판을 하다가 뭐 다 실패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다가 자기네들이 나락을 보내놨거든요. 나락을 보내놨는데 이제 와서 굳이 꼭 저출생이 문제인가요? 그런 식으로 다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뭐 인구 꼭 많아야 하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10년 동안 니들이 떠든 건 뭔데? 그럼 10년 동안 왜 비판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에 문화적인 것까지 겹쳤어요. 뭐 원래 유교 시스템 사람들은 어느 나라든 외국으로 가도 그 사람들은 출생률이 낮아. 자국에 있어도 외국에 가도 출생률이 낮아. 거기에 뭐가 떼었어요? 레디컬 페미니즘까지 해서 남녀 분리. 저는 이거 갈등이라기보다는 분리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서로 상종하지 말자라는 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갈등이나 대립은 내 돈 뺏지 마라는 게 대립인 거고, 그건 정치적인 대립인 거고, 지금 현재 물밑에서 일어나는 남녀의 차이는 서로 뭐 각자 갈 길 가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레디컬 페미니즘까지 나와서 유교 플러스 레디컬 페미니즘, 아주 저출생을 만드는 성공적인 상황까지 왔습니다. 문화적 저항성까지 생겼어요. 성공적으로 제로 출산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건 뭐 의도한 성공이죠. 여러분들 이거 하면은 저출생이 날 거라는 걸 모르고 했을 것 같습니까? 다 의도를 했지. 이전에도 경험을 했고 데이터가 다 있어요. 이 이전에 이미 깨지고 왔다고요. 데이터가 다 있는데
다른 나라에도 데이터가 있고 전 세계 자체가 여기 자체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안 될 것 뻔한데 이게 뭐 의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알고 이제 이걸 가지고 해먹자니까 자기네들이 위험할 것 같구나 라고 해서 굳이 꼭 저출생이 필요하나, 굳이 꼭 GDP가 올라야 되나, 이런 식으로 선동한 거죠. 그걸 기반으로 뭐 공영방송을 장악했기 때문에 KBS와 MBC.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 하나 당하는 게 있습니다. 비혼이 결혼보다 자살률이 높다.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말이 틀렸습니다. 혼인 상태에서는 분명 자살률이 낮습니다. 왜냐면 만족하고 있으니까 혼인 상태를 유지할 거잖아요. 근데 뭐 이혼과 결별, 사별 따지면은 비혼이 자살률이 훨씬 낮습니다. 종합적으로 따지면은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자살률이 낮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말 한 적 있거든요. 여자는 수명 짧은 남자를 좋아한다. 뭐? 돈 많고 수명 짧은 남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여자는 빡세게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빡세게 일하면서 돈도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거다. 왜? 이렇게 해가지고 위도우가 되면 여자는 자살률이 떨어져요. 근데 이혼을 하거나 결별을 하면 자살률이 높아가고요. 반대로 이렇게 되면 자살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 돈 많고 수명 짧은 남자를 좋아한다. 제가 예전에 농담으로 그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남자는 뭐 한 번도 결혼 안 한 사람 이렇게 했지만 요것만 보고 있다고요. 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합치면은 이게 자살률이 더 높아요. 남자든 여자든 혼인이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남성은 그리고 결혼 안 하면 수명을 짧다는 게 있죠. 외식을 많이 해서 식생활이 안 좋아서. 근데 이거를 막 이야기 안 해요. 그 상황을 상당히 만족스러워 한다는 점입니다. 남성은 결혼을 안 하는데 수명이 짧은데 그 수명이 짧고 자유롭게 사는 상황을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혼한 사람들 그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결국엔 돈입니다. 그리고 자살률은 혼인율보다 나이와 건강 그리고 재정적 영향이 훨씬 큽니다. 즉 자살할 걸 결혼 연애로 완화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혹은 자살하지 않을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유지를 더 잘하거나 뭐다? 요게 더 크다. 특히 자살률은 나이 영향이 진짜 커요. 나이가 많을수록 자살률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근데 결혼해도 자살률이 높아요. 즉 뭐다? 여러분들은 건강과 돈 버는 데 신경을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애나 결혼을 한다는 건 상당 부분 리스크를 지는 거라는 걸 생각하시고 아닙니다. 그 뒤에 대부분의 리스크는 어떤 사람이냐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 기본적인 철칙이 있는데 천천히 친해지고 아니다 싶으면 끊을 때 바로 끊습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앞으로 재정적, 건강적,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준다면 바로 컷을 하세요. 이거 환심을 산다고 해서 전혀 이거 사람들이 그런 거 실수를 하는데 기분을 맞추고 환심을 산다고 해서 전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어린애 대상으로 하면 그루밍이라고요. 성범죄자들이 하는 거. 근데 이거랑 차이가 뭡니까? 환심을 산다고 해서 전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싫으면 설득하려고 하자면 그냥 노라고 바로 말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언제든 아닌 사람은 바로 컷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애나 결혼이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걸 뭐 사회적 압력으로 언제부터 압력을 주기 시작했다? 왜? 케인즈 시대부터. 왜 케인즈일까요? 거기는 노동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소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부양 정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 뭐? 멀쩡한 정치인 게 중요합니다. 의존성이 없어야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유주의 쪽에서는 그렇게 출생률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출생률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거 다 어디예요? 케인즈주의 국가에서 계속 출생률 이야기하잖아요. 금융자본주의 국가에서 출생률 때문에 너무나도 걱정이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이민 받으면 되거든요. 대부분 들어오고 싶어요, 그 나라로. 노동력은 넘쳐 흘러요. 여기는 뭐? 생산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사회적 압력 따위 굴하지 말고 항상 뭐 베푸는 입장을 내가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베풀고 안 베풀고를 결정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나는 맘 안 내키면 무조건 노. 근데 이거 베푸는 거 상당히 착각하는데 상대한테 베푸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돈이나 이런 거는 무조건 어떻다? 무조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에선 자식에게 돈을 안 물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관계라는 조직에 베푸는 겁니다. 보통 먹는 거나 아니면은 뭐 좋은데 데려가는 거나 뭐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한 팀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미니언 나눠주는 거 정도죠. 레벨업 해야 돼? 미니언 하나 나눠줄 수 있지. 그런 식이에요. 뭐 팀이 이기기 위해서, 좋은 결과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겁니다. 무조건 어떤 베너핏이 있기 때문에 같이 얘도 크면은 우리가 같이 뭔가 좋아지는 게 있기 때문에 상대한테 베푸는 게 아니란 거예요. 백날 로맨틱 이데올로기를 포장해봐야 경제 위기 때 이혼율이 높아집니다. 이때 월드워 2 그 이혼율 짱. 이거 참고로 있잖아요. 이때 결혼율 높은 이유 자체는 이거 아버지들은 저기 전쟁에 안 보냈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군대 징집하던 시기인데 아버지는 전쟁에 안 보냈거든요. 근데 뭐 그만큼 이제 뭐 이혼율도 확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경제 위기 때마다 이혼율이 확 올라갑니다. 파이어스톤이 요때 나왔고 70년대 80년대 요때 사랑을 기반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 요때 나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로맨틱 이데올로기가 90년대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에 2000년대 퍼졌죠. 중국은 뒤늦게 2010년대 퍼져가지고 한국식 그 로맨틱 이데올로기가 퍼지고 난 다음에 그 독을 지금 중국이 겪고 있지.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일본에서 받은 것 같아. 어씨. 일본에서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저 어릴 때는 90년대 때 어릴 때는 뭐라고 했냐면 사랑이 밥 먹여주냐 부모님들한테 들었어요. 그 이야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어릴 때 서로 뭐 집안들끼리 알아가지고 이제 그거 나중에 자라면 얘네 둘이 결혼 이런 이야기도 꽤 있었고. 그래서 뭐 로맨틱 이데올로기를 끝낼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영양이 메인이지 맛이 메인이 아닙니다. 맛은 부가적인 효과인 거죠. 영양도 있고 맛도 있으면 좋죠. 뭐 파스타가 보통 그런가? 영양도 있고 맛도 있으면 좋죠. 근데 뭐 영양을 메인으로 먹어야 건강한 겁니다. 좀 입이 심심할 수는 있죠. 근데 애초에 적게 먹으면은 더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연애하고 적당히 사람 만나고 그러라는 겁니다. 안 먹을 순 또 없으니까.